3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 20쪽, 21, 22, 23, 24쪽 총 5쪽 공부할 차례입니다. 내용이 꽤 많습니다. 공부할 문제를 살펴볼게요. 공부할 문제는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정조의 왕들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왕의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정조 이후에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영 숙경영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후에 이제 조선 후기의 왕들인데 정조가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인 순조가 즉위를 했어요. 아마 한 11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순조도 있다가 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헌종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헌종도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23살쯤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아들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찾아야 되겠죠? 왕을 찾다 보니까 먼 할아버지인 정조의 동생의 손자인 철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철종의 친척들이 이제 영모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죽게 되고 강화도에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자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 철종이 그래서 별명이 강화도령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꼭두각시 역할을 했어요. 꼭두각시 역할하고 이 정치는 누가 했느냐? 바로 이런 왕들의 외척, 외할아버지,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도맡아서 했어요. 대표적인 외척들이 뭐냐면 안동 김씨.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안동 김씨가 정치를 이렇게 확 휘어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안동 김씨들이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것이 바로 세도 정치다. 세도 정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신의 이익이에요. 자신의 이익.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그 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람을 벼슬에 임명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했고, 그래서 벼슬에 나가려고 뇌물을 바친 일부 관리는 뇌물에 쓰일 비용을 마련하거나 재산을 늘리고자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대요. 조선 후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었는데 영조, 정조 이런 왕들이 그런 힘든 점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점점 갈수록 자기 그런 왕들의 후손들이 왕이 돼서 일찍 죽다 보니까 왕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그 외척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세도 정치와 농민들의 불만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무렵에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이 고종이 왕이 된 것도 이 철종이 자식 없이 승하를 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왕족 중에서 먼 치적을 찾다 보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그때 당시에는 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이 이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왕에 올려놓고 이 세도 정치를 했던 사람들하고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우리가 그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옆집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관리들이 옆집 사람들의 세금까지 내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관아에 가가지고 곡식들을 빌렸겠죠. 그런데 이 곡식에 모래 같은 것들이 많고 또 껍질들이 많아서 많이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관리들은 빌린 곡식까지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내용까지 많이 힘들었겠죠. 자, 어찌됐던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만큼 그 전에 왕들이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었죠. 흥선대원군이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양반도 세금을 냈대요. 그 전에는 양반들은 세금도 안 냈는데. 또 세금을 면제받고 부당하게 재산을 쌓던 서원은 일부만 남기고 모두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 서원 나와 있죠? 서원은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학문이 깊고 지혜가 뛰어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어요. 영주에 가보면, 경상북도 영주에 가보면 소수서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소나무들도 많고요. 이 소수서원이 먼저 생겼는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서원들이 국가의 그런 재정적, 돈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받게 돼요. 아무래도 이런 지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졌겠죠. 이렇게 서원이 본래의 역할보다는 무리를 지어 서로 다투고 이곳에 공부하는 양반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백 개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정리를 했어요. 또 이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이렇게 철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왕권을 강화하려고 경복궁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백성들은 2중, 3중으로 힘들었죠. 또 경복궁을 다시 짓는 공사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강제로 기부금을 걷는 등 무리한 정책을 펴서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졌어요. 특히 이제 당백전이라는 이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한 냥, 두 냥이었던 거를 100냥 이렇게 막 올려버린 거예요. 이 화폐의 가치를 올리다 보니까 물가가 또 올라가 버려요. 물건값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백성들은 더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나라 밖에서는 여러 나라가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을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이 거부를 했죠. 군대를 앞세워서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먼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1866년에 통상 우리랑 장사하자, 같이 뭐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자, 물건을 사고 팔자 이런 것들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침략을 했어요. 조선은 강화도로 군대를 보내서 전투를 벌였고 이들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와가면서 이 프랑스군이 패하고 물러가면서 귀중한 책과 무기, 곡식 등을 약탈해 갔어요. 이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강화도에 있는 한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 각이에요. 여러분들 왜 규장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규장각 들어봤죠? 언제였죠? 정조였죠? 영구기간이에요.
근데 이 영구 기간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렇게 영구 기간뿐만 아니라 이 궁궐 내에 있던 이 규장각뿐만 아니라 궁궐 밖에 있는 외규장각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왕실의 중요한 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곳인데, 프랑스가 이 강화도를 침략을 하면서 외교 장각에 있던 중요한 보물들을 약탈하고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자, 이 프랑스 약탈해 갔던 문화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바로 조선 왕실 의궤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영조, 정순왕후, 가감도감의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풍습과 관련된 장례 절차라든지 임금의 즉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림으로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박병선이라는 분인데,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보인 직지심체요자를 발견하기도 하셨고요.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외교장각 도서도 발견했어요. 그 중에 이제 조선왕실 의궤는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으로 왕의 결혼, 장례, 건축 등 주요 행사 모습이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게 바로 2011년 프랑스에서 이제 5년마다 다시 빌려오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왔고요.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이 의궤와 관련된 반환 내용도 참 사연이 긴데 수업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침략한 나라 중에 또 다른 나라, 미국이에요. 자, 1871년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또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침략을 했어요. 조선군은 미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했으며 미군은 20여 일 후에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광선보, 강화도에 있는 한 진지라고 보면 돼요. 광선보가 함락되고 어재현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예요. 자, 이런 우리 조선의 수군기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데 또 이게 반환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나라가 침략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한양과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웠대요. 척합의의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제 통상 수교 거부, 통상을 또 수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들을 강화를 했고요. 하지만 조선이 더욱 발전을 하려면 다른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척합의 주요 내용, 외세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75년 강화도 초지진에서 조선군은 허락 없이 다가오는 일본의 군함 주변에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쐈어요.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군함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해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군함을 보내서 통상을 요구했고요. 이때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조선의 개항을 바라는 나라 안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되자 조선은 결국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항구를 개방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외세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평등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 보세요. 조약 맺는데 일본군들이 대포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신들한테 대포를 겨누면서 조약을 맺어요. 어때요? 잘못 맺으면 대포 쏴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 이렇게 광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이 조약 이후 조선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어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살펴봤는데 한 10여 분 정도의 이렇게 설명으로 긴 시간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사건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고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